자, 오늘은 우리가 수능특강 주제통합 4강에 있는 형벌의 정당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요, 22년 수능특강에 수록이 되었던 독서 지문이고요. 주제통합이니까 좀 여러 가지 주제가 통합된, 즉 융합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 출제가 될 때는 여러 가지의 변형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글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무엇이 적당할까? 표제와 부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일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세 번째는 전개 방식과 서술 방식은 어떠한가 이걸 봐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어휘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 표제, 부제, 내용일치, 전개, 서술 방식은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가능한데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짜 변수죠. 왜냐? 어휘 문제는 유의어, 반의어, 혹은 사전적 정의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그 어휘의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독서 지문을 공부하고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 어휘 문제를 내가 체크하는 것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으면서 내용 파악해 볼게요. 형벌은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재화나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규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형벌의 어떤 정의가 지금 좀 나오고 있죠. 그쵸? 자, 여러분 형벌이라는 건 과연 뭐냐라고 봤더니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형벌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지문이겠죠. 그쵸? 법과 철학이 아마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법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법 지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체크할 거는요. 주체예요. 언제나 법률 지문에서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나왔죠. 국가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의 주체는 국가기관이구나 라는 걸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재화,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여러분 재화라는 건요.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쵸? 재산 같은 걸 말해요. 근데 신체의 자유나 행복 추구의 자유는 여러분 물리적이지 않죠. 이런 건 우리가 반대로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형벌의 어떤 범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거에도 속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벌은 법 규범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이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대요. 자, 여러분 이 글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즉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정당화의 근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근거가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쌤이 뭐라고 해요? 글의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이 글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 응보주의 이론은 그쵸 여러분 응보주의 형벌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정당화 이론 첫 번째네요.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즉 행위자가 그릇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은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응보주의 형벌론에 지금 기역이 찍혀 있죠. 그럼 여러분 니은도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려가 봤더니 니은은 없네요. 그쵸? 다행이죠. 그럼 이 글은 응보주의 형벌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는요. 자, 이는 뭐겠어? 응보주의 형벌론이겠죠.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에서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에 응분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이죠. 즉 행위자의 행위가 말이 좀 장난 같아요.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 이 말이 곧
형벌에의 응분을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그쵸? 즉 걔가 행위를 했고 그게 곧 응분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형벌에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등은 형벌의 응분을 갖게 할 수 없다라고 여긴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는 되게 중요한 말들이 뜨거든요. 쌤이 늘 그래요.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역접의 부사어예요. 즉 거스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외, 변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겠어요?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외해야 된대요. 뭐요?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무지나 실수일 때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이런 것들은 예외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현대 법에도 이제 다 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지나 실수, 즉 고의가 아닌 거, 과실, 그쵸? 그래서 뭐 과실치사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는 거, 뭐 긴급 피난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형벌로 이제 이걸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 여러분 이들은 누구예요? 응보주의 형벌론자들이겠죠. 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본대요. 아하, 응보주의 형벌론자들은요, 도덕적으로 조금 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벌을 내릴만 하다라고 보는 근거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런 점, 여러분 이런 점 뭐겠어요? 즉,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죠. 이렇게 이어야 돼요. 자, 그런 점으로 보면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그러한 책임이 곧 형벌에 대한 응분이다. 이게 바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는 앞에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면 응분을 근거 짓는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된다. 그쵸? 이렇게 보면 이들의 말이 맞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통적 응보론자는 여러분 전통적 응보론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보면은 전통적이지 않은 응보론자도 있을 수 있겠죠.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다. 자, 여러분, 전통적 응보론자들은요, 시정적 정의라는 것을 얘기를 한대요. 시정적 정의가 뭔가 봤더니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다 라고 보는 게 시정적 정의래요. 여러분 우리 시정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뭔가를 실수할 때 그걸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여기서도 정의가 깨졌을 때 그것을 돌려놓는 것, 시정하는 것, 그걸 시정적 정의라고 보네요. 그들은 누구예요? 전통적 응보론자들이겠죠?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즉, 여러분, 전통적 응보론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행위자들이 즉 범죄를 저지른 거겠죠.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 그 점이 바로 정당화되는 근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통적 응보론자라 평가받는 플라톤에 따르면 여러분 플라톤 와 진짜 이 유명한 철학자는 어디든 빠지질 않네요. 그쵸? 전통적 응보론자 중에 한 명이래요. 플라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인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죄에 의해 이런 상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뭐예요?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이겠죠? 이런 상태는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격을 본래의 균형적인 상태, 곧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라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 본래의 균형적인 상태 이꼴 정의로운 상태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라는 것을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 즉 여러분, 형이상학적 실체라고 할 때 이 형이상학은요, 우리가 약간 좀 실체가 없는, 즉 형상이 없는 어떤 이성적 사유, 직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즉 추상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추상적인 실체로 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건 역시 형이상학적 가정, 즉 추상적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플라톤의 이야기가 뭔가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한계와 비판점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이 플라톤이 말하는 균형이 있고 안정적인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깨졌고 그걸 다시 돌려놓는 게 형벌이다라는 거는 그 균형 있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 추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형벌이 그 추상적인 상태를 복원한다. 이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현대의 응보주의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쌤이 아까 말했죠. 전통적 응보론자 얘기를 했을 때 전통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은 현대에도 또 있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은 약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들은요, 다른 말로는 회복적 응보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대요. 같은 말이네요.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데 위반자, 즉 여러분 위반자는 이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겠죠? 이런 부담을, 자 여러분 이런 부담은 어떤 부담이에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계속 앞에서 끌어와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쵸? 그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거니까요. 따라서 결론이죠. 형벌은 이 위반자, 어떤 위반자? 그 부담을 지기를 위반한 사람이겠죠. 부담을 가함으로써 그에 의해 초래된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라고 봤대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회복적 응보주의자들은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담을 깬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상태이고 그것이 곧 정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회복적 응보주의 혹은 현대 응보주의자들이겠죠. 전통적 응보론자와 달리 여러분 달리는 차이점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해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도 또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잘 보세요.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해서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는 거는 바로 플라톤과 같은 전통적 응보주의자였죠. 그쵸? 즉 그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이 현대의 응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이들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문제?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문제점이다. 여러분 국한한다는 거는 그곳에 딱 범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한이라는 거는 딱 그 어떤 집단에게만 해당하게끔 범위를 정한 것을 국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러한 형벌이나 이러한 정의의 실현은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그걸 개인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한계이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저지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 현대 응보주의자들에게는 살짝 간과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형벌의 정당화 이론 중에 응보주의 형벌론을 봤고요. 응보주의 형벌론은 전통적 응보론자와 현대의 응보론자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여러분 좀 적당하게 도식화를 좀 해볼게요. 즉 형벌이라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당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그쵸?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의 하나로 응보주의 형벌론을 우리가 읽게 된 거예요. 그쵸? 즉 형벌이란 응보주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에 마땅히 어떤 결과를 받는 게 형벌이다. 근데 이러한 응보주의 형벌론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던 거죠.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이 있었고요. 현대의 응보주의 형벌론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전통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의 주장이 나왔고요. 현대적인 응보주의론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회복주의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복주의 응벌론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식화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둘 사이에 공통점 당연히 있죠, 여러분. 전통적 응보론자도 응보주의 형벌론이고요. 현대적 응보주의로도 응보주의 형벌론이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응보주의 형벌론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이고요. 둘 사이에 차이점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일단 차이점은요. 이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무슨 주장을 했어요? 조금은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다. 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시정적 정의론을 펼쳤죠. 자, 반대로 이 현대적 응보주의론자들은 형이상학적 가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의 비교 잘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또 차이점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 글의 도식화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근데 복합 지문 중에 첫 번째 지문이었기 때문에 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마저 읽어볼게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역시 여기도 바로 핵심부터 꽂네요. 그쵸? 크게 과거 지향적 입장과 미래 지향적 입장으로 나뉜다. 여러분 시작부터 바로 방향성을 줬어요.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지향적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전개하는 걸 분류의 방식이라고 하죠. 자, 우리 하나씩 읽어볼게요. 과거 지향적 입장은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주로 찾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만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요. 즉 이게 과거 지향적 입장의 어떤 주된 특징인 거죠. 즉 위반 행위 자체에서 정당성 근거를 찾는 거지 결과를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자, 여러분 역접의 부사어죠. 자, 이어서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이겠죠? 자,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형벌의 이렇게 보여야겠죠. 형벌이 가져올 미래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입장, 여러분 이런 입장은 뭐예요? 바로 미래지향적 형벌론의 입장이겠죠.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래요. 그럼 여러분 과거지향적 입장은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자, 공리주의 형벌론은요. 미래지향적 형벌론입니다. 그쵸? 미래지향적 입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된 거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자,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이러한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열, 그 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목적? 행복의 실현이겠죠? 그쵸? 이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여러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요. 궁극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를 나누고요. 궁극적인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해 형벌도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여러분 공리주의 형벌론은요. 공리 원칙에 의거해서 형벌도 전체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라고 본대요. 그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공리주의 형벌론자이겠죠? 그쵸? 공리주의 형벌론자들은 전체 가치의 증대, 곧 재진술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건 뭐냐면요. 전체 가치의 증대인데요. 그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해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 형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자, 여러분. 자, 지금 나지문은요. 가지문의 주된 내용이었던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나의 관점에서 가가 비판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 이런 것도 여러분 앞에서 시정적 정의 우리 플라톤의 정의에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다 이 사람들은 거부한대요. 자,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정말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의문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용도입니다. 결국 답은 본인이 다 해줄 거예요. 그쵸?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그 사회 내의 각 구성원들이나 각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쵸 여러분? 뭐가요?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를 크게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동의래요. 그리고 나열입니다. 형벌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형벌 제도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이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라는 얘기를 할 거래요. 자, 특별 예방이란 첫 번째,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특별 예방의 정의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예방이란 형벌이 범죄자 이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 이거래요. 즉 여러분 특별 예방은 뭐냐면요. 범죄자의 관점에서 그쵸? 범죄자가 다시 이거를 못해 이거고요. 두 번째 일반 예방은요. 이 범죄자 이외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든 효과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형벌을 이제 주면요. 그 범죄자도 당연히 다시 그 죄를 못 짓겠죠. 왜냐면 뭐 수감이 되어 있거나 사형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처벌을 하면은 그걸 본 누군가 다른 시민들도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리죠.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미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 자, 여러분 우리 1문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벌써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래지향적 입장이 있었죠. 그 미래지향적 입장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 형벌론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리주의 형벌론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지향과는 반대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접입니다. 공리주의는 형벌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한대요. 예컨대 예시죠.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방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1벌 100개씩 처벌. 여러분 1벌 100개씩이라는 거는 한 번의 벌로 100가지의 어떤 계몽, 깨우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 하나 그냥 개세게 조지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무서워해서 안 할 거다라는 게 어떤 공리주의 형벌론의 좀 입장인 거죠. 연좌제에 의한 처벌,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등도 정당화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좀 과한 형벌이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인정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정리입니다.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공리주의 형벌론에 대한 어떤 한계와 비판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되게 특이한 관점인데요. 이게 옛날에 평가원에서 한번 시도된 적이 있었던 지문의 형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가가 있었죠. 근데 나가 가를 비판하죠. 근데 글쓴이는 나 역시 비판하죠.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구성의 형식이 평가원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글도 약간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나지문의 내용으로 가지문의 내용을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나 역시도 비판의 관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친구들이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앞서 과거지향적 입장이 잠깐 나왔지만 사실상 뒤에 미래지향적 입장의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문제가 나오는 패턴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 과거지향적이 있고 미래지향적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공리주의 형벌론이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소개가 됐죠. 그럼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선택지는 뭐냐면요. 선택지에서 공리주의 형벌론은 하고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서 주로 찾는다. 자, 여러분, 보통 선택지 중에 이런 선택지가 하나쯤은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해봤어요? 자, 여러분, 공리주의 형벌론은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닌 형벌론이었죠.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과거지향적인 형벌론의 특성이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지의 가장 뻔한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 쌤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과거지향적인 걸 A, 미래지향적인 걸 B라고 놓을게요. 그냥 쉽게. 그랬을 때 과거지향적의 특징을 스몰 a,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의 특징을 스몰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B는 A다. 혹은 A는 B다. 이렇게 교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독서 지문 너무 어려워요.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지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늘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글을 좀 도식화해서 큰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력한 선택지니까 잘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지문의 흐름이 좀 길었죠. 복합 지문이니까 지문 끝나고 나서도 꼭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